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연애하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오로지 저만 바라봐준 여자였습니다. 제 생일을 비롯해 각종 기념일마다 늘 아내가 먼저 이벤트를 준비했었고 사랑한다는 말도 아낌없이 했으며 우리 부모님과 가족 또 제 친구들에게도 정성을 다했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냐?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미적 대다가 놓치지 말고 서둘러 결혼해. 어디 가도 저런 여자 만나기 힘들어. 제가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아내는 일편단심 저만 바라봤어요.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어렸고 누가 봐도 미인이란 소리를 할 만큼 예쁘기까지 했거든요. 오빠, 나 버리면 안 돼. 꼭 나랑 결혼해야 돼. 알았지? 난 오빠한테 다 걸었어. 꼭 오빠랑 결혼할 거야. 가끔 보면 지나침 일편단심이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던데 아내는 전혀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 사생활도 충분히 존중해줬죠. 친구들 말대로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34, 아내 나이 28에 결혼을 하고 이듬해 잘생긴 아들도 나왔죠. 결혼 생활이 삐긋대기 시작한 건 5년 차 무렵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자그마한 전세 아파트를 얻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줄곧 외벌이로 살았는데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뻔한 월급으로 매우 평범한 생계만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도 여름 휴가에 해외 가면 안 돼? 요즘 다들 애들 데리고 사이판이나 괌 가던데. 우리는 신혼여행 이후에 한 번도 못 나갔잖아. 내 친구들은 태교 여행도 해외로 간단 말이야. 저라고 안 가고 싶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하와이도 가고 싶고 유럽도 가고 싶었죠. 하지만 해외여행이라는 게 놀이동산 가듯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미안했습니다. 때문에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나들이도 가고 외식도 자주 하고 처가일도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혼한 이후 월급은 모두 아내에게 주고 저는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당연히 딴 주머니 차지도 않았고 저를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불만도 없었습니다. 가장이니까 처자식이 우선인 건 당연했죠. 그런데 아내의 불만은 점점 커져 가더라고요. 우리도 외제차 사면 안 돼? 우리 아파트 사는 엄마들 다들 외제차 탄단 말이야. 외제차가 아무리 흔하다지만 솔직히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차에 대해 관심이 많아 타보고 싶은 차는 많았지만 그냥 로망이 뿐이었으니까요. 아내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옷도 본인 옷도 늘 비싼 걸 사 입었고 결혼 전에 전혀 안 하던 명품 타령까지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친구를 만나고 온다길래 그러라 했는데 늦은 시간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가 잔뜩 흥분을 하며 말하더군요. 오빠, 나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원이라고 있거든. 아, 기억나. 우리 결혼식 때 왔었잖아. 남편이랑 같이 왔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랑 키 차이 엄청 났던 그 친구 아닌가? 맞아. 걔가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했었거든. 남편이랑 키가 딱 30cm 차이 났어. 근데 그 남자랑 딸 하나 낳고 살다가 이혼했다? 그래? 아, 이혼했어? 애도 있는데? 고부 갈등 장난 아니었거든. 신혼 초부터 걔네 시어머니가 엄청 못살게 굴었어. 그래서 몇 년간 사내 안 사내 하다가 결국 애까지 주고 도장 찍었지. 진짜?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 살게 했길래 애까지 포기하게 만드냐? 근데 더 대박이 뭔 줄 알아? 걔 얼마 전에 재혼했대.
무슨 동호회에서 만난 남잔데 나이는 좀 있지만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서 재혼했는데 기가 막혀서 진짜. 한남동 빌라에 산대. 한남동 빌라?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는 거지. 그날 아는 잠에 들 때까지 그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애까지 주고 나오는 바람에 친구들 만나면 맨날 술 마시고 울고불고 죽고 싶다 그랬거든. 돈도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했는데 그러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한 거야. 남자 하나 잘 만나서. 그래서 오늘 걔가 3차까지 다 쏘고 집에 갈 때 남편이란 사람이 데리러 왔는데 차가 뭔지 알아? 포르쉐야, 포르쉐.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나보다 훨씬 못난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부잣집 사모님이 됐으니 부럽기도 했겠죠. 또 내 신세는 뭔가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저리 떠드는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재혼한 친구의 이야기는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매일매일 그 친구의 SNS를 보며 신세의 한탄을 털어놨죠. 대박. 얘 유럽 갔나 봐. 방금 사진 올라왔어. 여기 로마 아니야? 지난달엔 타국 가서 골프 치더니 또 여행 간 거야? 이게 뭐야? 얘네 신랑차 또 바뀌었네. 웬일이니? 여기 진짜 비싼 호텔인데 여기서 호캉스를 했다고? 솔직히 듣기 싫었습니다. 부러워하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아내는 마치 저 들을 아는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참다 가볍게 한마디 했죠. 자기는 하루 종일 그 친구 인스타만 보는 것 같다. 내가 무슨 하루 종일 봤다고 그래. 그 친구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살펴보잖아. 누가 보면 스토커인 줄 알겠네. 지금 뭐라고 했어? 스토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 그 친구가 뭐 하는지 뭐 먹었는지 뭐 샀는지 어디 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잖아. 내가 뭐 오늘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관심 있어?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남들 보라고 올린 거니까 봐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아이 그럼 그냥 보기만 해. 나 들으라고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순간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원이 얘가 어떤 애인 줄 알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못했고 집도 가난해서 맨날 친구들한테 비붙어 살던 애야. 나는 얘보다 공부도 훨씬 잘했고 예쁘고 성격 좋다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대학도 내가 얘보다 훨씬 좋은 데 나왔어. 고등학교 때 그랬으면 커서도 그래야 된다는 뜻이야. 사람 인생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일정하지 않은 거야. 옛날에는 찌질했어도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 많고 옛날에 잘 나갔다가 나중에 감옥 가고 패가방신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바보야? 그걸 누가 몰라? 오빠가 보기엔 내가 단지 샘나서 이러는 걸로 보여? 그게 아니면 뭔데? 내가 지원이보다 못 사는 게 내 탓이 아니라서 화가 나는 거야. 솔직히 이건 오빠 탓이잖아.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내 탓이라고? 무슨 말이야, 내 탓이라니? 그렇잖아. 나 오빠 아니었으면 지원이 신랑 못지않게 괜찮은 남자 만났을걸? 많은 여자들이 지금의 남편 아니면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났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 압니다. 반대로 남편들도 그런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널 납치해서 산 것도 아니고 너 싫다는데 나 혼자 쫓아다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결혼 전에 애가 먼저 생겨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누가 그렇대? 하지만 우리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본 적 없잖아. 아직 집도 없고 차도 낡았고 그 흔한 해외여행도 못 가고
나한테 명품백 같은 거 사준 적도 없고. 내가 놀았냐? 놀고 먹으면서 못 해줬어? 나 계속 일했어. 많진 않지만 받은 월급 통째로 다 갖다 줬어. 내가 결혼 전에는 수억씩 벌다가 결혼하고 돈 못 번 게 아니잖아. 나 돈 못 버는 남자인 거 알고 결혼한 거잖아.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내 전셋집 전전하면서 똥차 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이나 시켜 먹으면서 살겠다는 거야. 그런 나도를 어떡하라고. 회사 때려치고 불법적인 일이라도 할까? 그렇게 해주길 바래?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부자로 살고 싶어. 평생 이렇게 고지같이 살 생각하면 끔찍해. 그러니까 은행이라도 털어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싸워본 적도 처음이었고 아내가 제게 그런 독한 말을 쏟아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벼운 말다툼은 조금씩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이 때문에 어영부영 넘어가기도 했고 집안 분위기 안 좋게 냉랭한 분위기 길게 끌고 뭐하냐 싶어 제가 먼저 풀면 아내도 못 이기는 척 따라와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을 시켜도 못 들은 척했고 하물며 아이가 저에게 오는 것도 말리더군요. 우리 아들 밥 먹었어? 이리 와 아빠랑 놀자. 안 돼, 엄마한테 와. 오늘 많이 놀았으니까 그만 씻고 자자. 또 아침밥은 제가 거르는 날이 많아 그렇다 쳐도 저녁밥은 늘 따뜻하게 챙겨줬던 사람인데 그런 집에 오면 아내와 애가 없거나 있어도 아이 밥만 챙기고 저에겐 밥 먹으란 소리를 전혀 안 하더군요. 집안 꼴도 엉망이 돼갔습니다.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 아이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조차 떨어진 순간 바로 치우던 사람이 마치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듯 모든 것을 손에 놓더라고요. 결국 집안일마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좋은 차에 태우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다는 거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돈 잘 버는 친구 녀석을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동네 친구 중 한 놈이 돈을 꽤 벌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방건달이었죠. 어려서부터 유흥업소 웨이터를 시작으로 별의별 일을 다 섭렵했고 지금은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 PC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돈을 긁고 있던 녀석이었거든요. 뭐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아이 그냥 생각나서 와봤어. 재수 씨랑 애들은 잘 있고? 잘 있지. 니네는? 그때 그냥 잘 있다고 대답하면 됐을 텐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나와버렸습니다. 아야, 나도 이런 일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냐? 제 얘기에 친구 녀석은 단박에 제 상황을 눈치채더군요. 한판 했구만. 왜? 재수씨가 돈 못 번다고 구박하냐? 아서라, 너 같은 애들은 이런 일 못해. 아 그냥 구박받으면서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할걸? 그날 친구놈은 제 기분 달래준다고 비싼 밥과 비싼 술까지 사주었습니다. 역시 친구가 좋긴 좋구나. 엄청 든든하고 고마우면서도 꺼리낌 없이 큰돈을 척척 쓰는 친구놈이 엄청 부럽더라고요. 마누라랑 애들은 지금 여기 없어. 처형네랑 베트남 놀러 갔거든. 아, 마누라 없을 땐 나도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갑자기 네가 오는 바람에 다 망쳤다 임마. 친구는 헤어지면서 택시까지 잡아주고 택시비까지 챙겨주더군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엄청 반갑다. 아유 자주 좀 와. 종종 보자. 나는 누가 데리러 와서 먼저 가볼게. 누군데? 아 그냥 아는 동생. 잘 가라. 곧바로 외제차 한 대가 도착해 친구 놈을 태워가는데 운전석에 매우 어린 여자가 타고 있더군요.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애인일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았던 놈이니까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애는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해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메모 한 장이 있더라고요. 당분간 엄마네 가 있을 거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기가 막히고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는 걱정 마. 잘 있어. 언제 올 건데 왜? 몰라. 오래 있겠다는 거야? 모르겠다고.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랑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지 같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오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오만정 다 떨어졌어.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필요는 있었죠. 알았고 너무 오래 있지는 마. 어린이집은 보내야 되잖아. 엄마네 집 근처에 어린이집 알아보는 중이야. 무슨 소리야? 아예 안 오겠다는 거야? 말했잖아. 오빠랑 살기 싫다고. 그럼 이혼하자는 거네? 이혼이란 말에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분쯤 침묵이 흘렀을까 한참 만에 이혼은 안 할 거야. 대신 생활비는 보내. 내가 내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사는데 생활비를 보내야 돼? 아빠가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돈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책임 안 지겠대? 하지만 내 자식이 뭘 먹는지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나야.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용납 못해. 내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면서 돈만 대라고? 변호사 만나서 물어봐. 누구 말이 맞나? 누가 들으면 내가 쫓아낸 줄 알겠다. 내쫓은 거랑 다름없지. 제대로 해준 게 없으니까. 하여간 난 당분간 그 집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끊어. 아내가 말한 당분간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제 카드를 신나게 쓰고 다니더군요. 카드값이 평소보다 2배가 나왔습니다. 내역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처갓집 근처 어린이집을 등록했고 느닷없이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각종 백화점과 아울렛 또 무슨 카페에서는 25만 원이나 긁었더라고요. 아내의 SNS를 보니 친구와 함께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호텔 빙수를 사 먹었더군요. 거기다 택시비도 엄청 쓰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쓰고 다니면 내 명의로 된 카드 정지시킬 거야. 미쳤어?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아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비는 내가 입금할게.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게 다일 것 같아? 애한테 들어가는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빙수 사 먹는 돈을 내가 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도 애기랑 같이 간 거야. 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5살짜리가 호텔 빙수 먹고 싶다고 했다고? 당신이 먹고 싶어 데리고 간 거잖아. 애한테 10만 원짜리 빙수 사줄 능력도 안 되는 게 참 자랑이다. 애한테 아빠 얼굴을 석 달째 안 보여주는 건 잘한 일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느덧 아내와 저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애가 아빠를 안 찾아. 보고 싶다고 했으면 보여줬겠지. 좀 솔직해지자. 당신이 애한테 아빠를 잊게 만들고 있겠지. 긴 얘기 할 거 없고 카드 정지시키면 앞으로 진짜 아들 얼굴 못 보게 될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지금 애 데리고 협박하는 거야. 왜? 다시는 아들 얼굴 못 볼까봐 무서워? 그러면 돈 벌어서 보내. 찌질하게 굴지 말고. 끊어. 아내가 악마 같다 느껴졌습니다. 애 있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 안 갔는데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되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도장 찍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어린데
너무 어린데 이미 너무 보고 싶고 앞으로 아들을 못 본다 생각하니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퇴근 후 바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아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을 안았더니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얘는 나갔어. 친구 만난다고 애만 맡기고. 장모님은 오랜만에 사유에 왔다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어요. 허겁지겁 밥 먹는 제가 측은해 보이셨는지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쳐다보시더군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11시가 다 돼가는데. 얘가 요즘 맨날 이래. 지도 답답하니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 자네도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맘 같아서 나이까지 데려오고 싶었지만 자고 있는 애를 깨울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지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죠. 아내가 응급실에 있다고요.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아내가 직접 운전을 했고 술에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터널 안에서 속도를 높여 달리다 벽을 들이박았다네요. 당연히 차는 박살이 났고 아내는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 응급실에 누워있더군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였어요.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서둘러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석 달 가까이 떨어져 살았지만 당시 저는 법적으로 명백한 아내의 보호자 신분이었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니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악마 같았던 아내가 왜 이렇게 불쌍하고 미안한지. 어쩌면 다시 마주 앉아 밥도 먹을 수 없고 웃는 얼굴로 얘기 나눌 수도 없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걸. 빚을 내서라도 여행도 보내주고 비싼 옷도 사주고 다 할걸. 후회가 파도를 치며 몰려들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힘내줘.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꼭 기운 내줘.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아내의 몸은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손 팔목에 문신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핏자국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문신이 확실했습니다. JY. 분명 누군가의 이름인 게 분명했는데 저도 아내도 우리 아이도 JY는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지 혼란스러운 사이 아내는 그렇게 말없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 몸에 문신이라니. 전에 그 게임장 하는 친구를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녀석 몸의 반 정도가 문신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엄청 신기해했거든요. 그거 문신할 때 안 아파요? 왜요? 재수 씨도 문신하시게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처음 할 때는 되게 아팠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몇 개 더 하고 싶은데 우리 딸이 그만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재수 씨도 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문신하는 동생들 많으니까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니야. 이 사람 문신 절대 못해. 우리 아들보다 주사를 더 무서워해. 응, 나 주사바네 너무 싫어. 진짜 무서워. 그렇게 질색팔색했던 사람이 무슨 용기로 문신을 했을까? 어쩌면 저와의 사이가 틀어진 후 심경의 변화를 맞아 독한 마음을 먹고 문신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JY라는 이니셜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엄마, 장모님 댁에 간 후로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은 어린이집 알아보고 며칠간은 집에 틀어박혀 앉아 휴대폰만 보더라고. 밤에는 혼자 술 사다 마시고 그러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물건을 막 사더라고. 무슨 돈으로 사는 거냐니까 카드로 긁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자네가 다 갚을 거라고. 그래서 나도 한 소리 했어. 적당히 좀 하라고. 그랬더니 소리소리 지르면서 자기 돈 안 부럽지 않게 살 거라고. 아직 40도 안 됐는데 거지같이 살기 싫다고. 걔가 원래 안 그러던 앤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나도 엄청 속상했어. 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라고 자네 원망 안 했겠어? 누구든 딸이 시집가서 잘 살길 바라는데 몇 년 살지도 않고 못 살겠다고 짐 싸들고 왔으니 복장이 터지지. 그치만 그만 살라고 할 순 없잖아. 애까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랑도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한 번은 그럴 바에 아예 이혼하라고 했는데 그건 또 싫대. 그래서 나도 더 이상은 네 꼴 못 보겠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 생전 안 입던 화려한 옷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대체 누굴 만나는지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고 술 마실 거면 차 갖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휴 결국 이런 사달이 나네. 누굴 만나는지는 전혀 모르시고요. 나야 모르지. 솔직히 나도 걱정은 됐어. 저러다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나. 남자라도 생기면 어쩌나. 이제 5살짜리 놔두고 애 엄마가 바람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루하루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장모님 얘기만으로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혹시 뭔가를 아신다 해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으실 건 분명했고요. 아내의 휴대폰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사고 나면서 거의 부셔졌을 거고 휴대폰이 멀쩡하다 해도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도무지 JY의 정체를 알아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내가 수술실에 나왔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지만 상처 아물고 뼈 붓고 나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마취해서 깬 후 장모님부터 찾았습니다. 엄마, 애기는? 집에 있어. 네 언니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술 마시고 운전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근데 내 휴대폰은? 나는 모르지. 차에 있지 않겠어? 되도록 빨리 내 휴대폰 찾아주고, 그리고 엄마, 나 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집에 보내. 절대 병원에 못 오게 해줘. 꼭 살아달라고 힘내고 기운 내라고 했던 제 기도가 무색하게 아내는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네, 무사한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빨리 회복하기도 바랬고요. 아이도 데려오고 싶었지만 어린이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형에게 부탁을 했고 집에 오는 내내 JY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연애도 몇 년 했고 결혼한 후 줄곧 아내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죠. 아이 낳고 살림하면서 학교 남자 동창들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 모임이 있었고 평소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동네 애엄마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내가 진짜 바람이 났다면 내가 아는 인물이 아닌 어디선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다음날 사고 난 자동차 상태를 보러 갔습니다. 똥차라고 그렇게 싫어했지만 아내의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쳐가가면서 차를 가져갔었고 사고 후 뒷자리에 있는 아이 카시트까지 망가져 있더라고요. 애가 타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상상을 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행히 폐차 수준은 아니라
수리를 맡기기로 했는데 그때 차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었지만 나름 멀쩡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보니 JY로부터 카톡이 여러 개 와 있더군요. 심장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볼 수는 없었어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으니까요. 마취에서 깨자마자 찾았던 휴대폰, 이걸 갖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였죠. 그렇게 서둘러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챙겨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블랙박스의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아내의 새로운 모습이 참 많이도 담겨 있더군요. 주로 전화통화 내용이었는데 친구들과 통화할 때는 행복한 척을 참 많이도 했더라고요. 필드? 난 아직 안 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 필드는 무리야. 이제 어느 정도 치지 않아? 슬슬 머리 올려야지. 그러고 싶은데 우리 신랑이 연습 더 하고 나가래. 사실 나는 골프 관심 없었거든. 근데 내년쯤엔 필리핀 가자고 거기 가서 골프 말고는 할 거 없다고 배우라길래 억지로 배우는 거야. 진짜? 니네 신랑 멋있다. 멋있긴. 그냥 남자들끼리 놀러 가라는데도 굳이 같이 가자는 거야. 아주 귀찮아 죽겠어.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숨웃음만 나더군요. 아내의 행복한 척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강남으로 이사하라는데 아직 괜찮다고 했어. 강남으로? 집 사주신대? 사주는 건 아니고 서초동에 우리 신랑 명의로 된 아파트 있거든. 지금은 전세 내준 상태야. 그럼 그 집에 들어가면 되겠네. 왜 싫다고 했어? 우리 아들이 이 동네를 너무 좋아해. 친구들도 엄청 사귀었거든. 그래서 차마 이사 못하겠더라고. 네,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저 아직 무주택자이고요. 서초동에 아파트 같은 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의 가식적인 모습을 쭉 보던 중 JY의 통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다른 사람들과는 모두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데 JY와는 운전 중에도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름의 보안 장치였겠죠. 응, 지금 가는 중. 그때 거기로 가면 되지? 아니, 거기는 아는 사람 볼 수 있어서 안 된다며. 그래서 거기로 예약한 거지. 아무튼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끝나고 와. 아내가 먼저 가 있겠다는 곳은 어디일까? 확인 결과 역시 모텔이더군요. 그랬습니다. 이제 아내의 외도는 명백해졌고 JY의 정체만 알아내면 되는 거였어요. 모텔을 참 많이도 다녔더군요. 저와 떨어져 지내는 석 달 동안 대략 20번은 넘게 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제 만났을까? 조금 일찍 만났으면 이렇게 번거롭지도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같이 여행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어? 아, 하하, 알겠어. 신혼여행으로 가면 되니까 뭐. 알았다고. 골프 열심히 친다고. 신혼여행, 골프. JY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그 자식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비밀번호를 눌러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휴대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결혼식 날 축의금 냈던 사람들 명단을 뒤졌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JY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자 JY는 있어도 남자 이름은 없더군요. 문득 친구 고등학교 동창 한 놈이 생각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한테 뭐 골프 모임 사람 중에 이혼정보 변호사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나 요즘 그 모임 안 나가. 멤버 중에 눈 맞은 사람들이 생겨서 모임 깨졌어. 근데 왜? 어차피 얘기를 꺼냈으니 친구에게 사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 놈들 입이 왜 그렇게 싼지 하나둘 연락이 와서는 다들 저를 위로하더군요. 아, 얘기 들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재수 씨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재수 씨가 연애 때부터 너 엄청 좋아했잖아. 애도 아직 어린데 어떡하냐. 이 재수 씨 많이 다친 건 아니지? 일단은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이혼은 그 다음이고. 저에게 술 사주고 밥 사줬던 게임방 친구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니네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안 봐도 비디오야. 솔직히 나도 결혼 초반에 그런 일 다 겪었어. 근데 되도록 이혼은 하지 마. 내가 볼 때 너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무엇보다 네 아들은 무슨 죄냐? 재수 씨도 잠깐 방황하다가 돌아올 거니까 기다려줘. 솔직히 애 엄마가 직장이 있냐 뭐가 있냐. 어차피 다 돌아와. 우리 마누라는 뭐 바람 안 난 줄 알아? 다른 남자 만나는 나한테 여러 번 걸렸어. 뭐 어쩌면 지금도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고. 친구들의 위로가 고맙긴 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 JY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도 헷갈리더군요. 저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거의 매일 처가의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데려오고 싶었지만 저희 가족들은 현재 우리 부부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고 아이도 처가에 많이 적응한 것 같아 갑자기 혼란을 줄 수 없어 만서려지더군요. 엄마가 안 보여서 엄마를 많이 찾을 줄 알았는데 얘는 어떻게 된 게 아빠를 더 많이 찾네. 고작 5살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빠인 걸 알아주는 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한테도 너무 감사했어요. 나이 어린 막내딸 데려가서 고생만 시킨다고 미워할 줄 알았는데 장모님도 처형도 저에게 늘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엄마도 제보 오면 저녁 식사 꼭 챙겨주라고 했어요. 안쓰럽다고. 이제야 얘기지만 내 동생은 어려서부터 제멋대로였어요. 솔직히 제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결혼 서두르냐고 했는데 죽었다 깨나도 해야 된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결혼시킨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한테 산이 한마디 없이 온 거고요. 오밤중에 느닷없이 애 데리고 들이닥쳤지 뭐. 우리 집에선 걔 아무도 못 말려요. 며칠 후 퇴근하고 아이 보러 처가에 가려는데 조용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금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회복이 빨라서 예상보다 일찍 퇴원했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지 마세요. 알겠다 답장을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퇴원했으니 다행이긴 했지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더 큰 문제였어요. 아내가 외도를 한 건 확실했고 느닷없이 몸에 누군가의 이름을 문신하고 무엇보다 블랙박스를 보면 애인이 있는 게 분명했고 그 사람과 모텔까지 드나든 게 명백했으니까요. 일단은 JY의 정체를 밝히는 건 뒷전으로 두고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가상 대화를 생각해봤어요. JY라는 문신에 대해 묻는다면 아내가 뭐라고 피해갈까? 그냥 새긴 거야.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증거 있어? 만일 이렇게 나온다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나누던 전화통화에 대해 묻는다면 뭐라고 빠져나갈까? 상대방 목소리 들렸어? 안 들렸잖아. 그 사람이 남자라는 증거 대봐. 우리가 왜 이제 만났을까? 신혼여행 어쩌고는 무슨 뜻이냐 묻는다면 만남이라는 게 남녀 간의 만남만 있어? 신혼여행은 그냥 농담한 거야. 나 오빠한테 분명 이혼은 안 한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아내 입장에서는 핑계댈 말은 얼마든지 충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JY의 정체를 밝히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미 확인한 내용을 수차례 돌려봤지만 역시나 결정적인 건 잡아낼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꽤 오래전의 것도 계속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 발견한 영상, 그걸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2Y의 정체가 딱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영상은 아마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모텔에 갔던 날로 보였고 제2Y가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집에다가는 뭐라고 했어? 집에다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나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 저녁은 먹었어? 난 못 먹어서 엄청 배고파. 그럼 뭐 좀 먹으러 갈까? 아니, 괜찮아. 밥 생각 없어. 그럼 어디 갈래? 이 시간에 만나서 어디 가겠어? 그 정도도 눈치 없어? 와, 알았어. 그럼 저기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코너 돌자마자 모텔 하나 있을 거야. 얼마 전에 새로 오픈해서 어떻게 꾸며놨나 궁금했는데 잘 됐다. 그나저나 우리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왜? 안 내켜? 그런 게 어딨어. 여자가 먼저 모텔 가자는데 어떤 남자가 망설이겠어. 무조건 땡큐지. 끊은 지 10년 된 담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눈물이 났다가 웃음이 났다가 입에서 불쑥 욕도 튀어나왔습니다. 제2Y와 함께 차에 탔던 영상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네가 쫓아다녔다며? 네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랬지.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오빠, 나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뭐가? 새 출발. 나보다 훨씬 못난 애도 이혼하고 재혼해서 사모님 소리 듣는데 나라고 그러지 말란 법 없잖아. 그치? 그럼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지. 팔자 고치는 거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특히 너처럼 예쁜 여자는 훨씬 쉽고. 영상 내내 제2Y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친구 준용이었습니다. 게임장하는 바로 그 친구요. 결혼 전 아내와 함께 여러 번 만났으며 그때마다 아내 앞에서 저를 늘 추켜 세워주던 놈이었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몰라도 얘는 진짜 친구기예요. 내가 여자였으면 무조건 얘랑 결혼했을 겁니다. 또 아내와 갈등을 겪었을 때도 허심탄회하게 위로해주며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택시비까지 챙겨주었던 녀석이었죠. 며칠 전 나한테 전화해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걔가 내 아내랑 차 안에 앉아 저런 얘기를 나눴던 걸까?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잘못된 만남? 이란 노랫말 속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저 남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직접 이런 일을 겪다니. 모두 미혼이던 젊은 시절에 겪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저도 아내도 그놈도 모두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손뜻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놈에게 달려갈지 아내에게 달려갈지 망설여졌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침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새기며 밤새도록 거실을 빙빙 돌며 생각했어야 대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심사숙고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서둘러 뭐라도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연락도 없이 처가에 찾아갔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뭐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연락하면 뭐가 달라져? 나 온다고 화장하고 기다렸을 거 아니잖아. 내 휴대폰 오빠가 갖고 있지. 빨리 줘. 네가 작살낸 내 차에서 주워놓긴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겠다. 왜? 중요한 연락 올 거 있어? 전화기 돌려줄 거 아니면 가. 나 오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도 너한테 용건 있어 온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데리러 온 거니까. 당시 차영은 집에 없었고 아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애를 데려간다고? 누구 마음대로. 애 지금 자는데
다음에 데려가지. 아니요. 깨워서라도, 울려서라도 지금 데려가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목소리 높이는 거 보니 아내는 확실하게 회복을 한 것 같더군요. 몸도 마음도 멀쩡해 보이길래 애써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하긴, 당신 준용이랑 새 출발할 거 아니야? 내 아들까지 데려갈 생각이었어? 왜? 준용이가 키워주겠대? 아내는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준용이가 누군데? 준용이는 제 친구인데요. 저 사람이랑 모텔에 드나들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 자네가 뭔가 오해하는 거겠지. 오해는 아닐 겁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좋은지 손목에 문신까지 새겼으니까.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가가 손목을 보려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방금 전보다 더 당당히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나 준용 오빠랑 새 출발할 거야. 너처럼 찌질하고 궁상 맞은 남자랑 사느니 여기저기서 미친년이라고 욕먹더라도 준용 오빠처럼 능력 있는 남자랑 살려고. 그게 뭐 잘못됐어? 네가 준용이랑 살겠다는 건 안 말려. 하지만 순서라는 게 있잖아. 나랑 이혼부터 해야지. 그래, 이혼해. 당장 해. 나도 이제 너한테 아쉬운 거 하나 없어. 알았어. 서둘러 서류 보낼 테니까 기대해. 난감해하는 장모님도 무시하고 급하게 아이를 깨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모님 댁에 가서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저를 붙잡고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일단 엄마가 집에 와 계시기로 했어요. 엄마는 망설임 없이 간단하게 짐을 싸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용이한테 달려갔죠. 제 얼굴을 본 제2Y 준용이는 올게 왔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아이, 미안하다 정말. 보자마자 아구창을 한 대 올리고 싶었지만 순간순간 감정보다는 이성이 먼저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준용이에게 들어야 될 얘기도 많았으니까요. 네가 찾아오고 며칠 있다가 재수 씨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 처음엔 얘들이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도 내가 친구라고 조언 들으러 왔구나 했는데 재수 씨가 조금 이상하더라고. 계속 술을 사달라는 거야. 너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면서 예고도 없이 가게 또 찾아오고 또 술 사달라고 하고. 그래서 네가 먼저 꼬신 거야? 그건 절대 아니야. 나는 너희 부부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재수 씨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좋다는 거야.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다. 끝까지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지. 가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오빠랑 술 한잔 하고 싶다.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려서부터 유난히 여자를 좋아하는 놈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이가 생겨 결혼도 일찍 했고요. 그 이후로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 들켜서 여러 번 이혼 한 해 만에 했었고 아내 이외에 애인도 꾸준히 있었으며 아내랑 애인이랑 머리채 잡고 싸운 적도 있었죠. 사업 일합시고 각종 불법적인 일에 손대 감옥에도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기에 돈도 많이 벌었고 그 자식 아내는 이미 다 포기하고 돈 쓰며 사는 낙으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던 그러다 또 감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고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는 거였죠. 내 아내는 너랑 새 출발할 생각이던데 네가 그러자고 한 거야? 말도 안 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진짜야. 솔직히 내가 바람 한두 번 폈냐? 바람 펴서 이혼하고 재혼했으면 벌써 했지. 그건 너도 알잖아. 비참했습니다.
우정의 상대일 때는 더욱시 좋은 놈이지만 아내의 상간남으로 만나니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인생을 맡기려 하는 아내가 너무나도 한심했고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죽도록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재미삼아 그런 건데 내 아내만 새 인생 살 꿈을 꾼 거네. 아 진짜 현실이 너무 참혹하다. 너 그거 아냐? 뭐 우리 와이프가 너 때문에 무이신까지 한 거? 무이신을 해? 뭘 했는데? 네 이름 JY 축하한다. 내 여자한테 매우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된 걸. 얘기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더군요. 아내는 내가 그렇게 싫었을까? 저런 양아치 새끼한테 인생을 걸고 싶을 만큼 내 아들의 엄마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 며칠간 아내에게도 준영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그 자식 집으로 보낼 상간남 고소 서류도 준비했죠. 두 사람 모두 나를 배신했기에 사랑도 우정도 전혀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모님을 통해 이혼 서류 준비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아내가 만나자며 연락이 오더군요. 애는 안 돼. 내가 키울 거야.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네가 유책 배우자야. 아니, 유책 배우자는 너야. 너의 무능이 문제라고. 유능하다고 하진 않겠어. 하지만 난 지금껏 처자식 굶기지 않았고 모두 수입을 너에게 줬었어. 도박이나 폭력이나 술주정한 적도 없고 무엇보다 너처럼 외도한 적도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유책 배우자야? 꿀 같지 않게 월급 몇 푼 벌어다 준 걸로 유세하는 거야?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너는 유리할 게 없어. 아이 양육권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 그런 거 있어? 무슨 돈을 애 키울래? 아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럼 만두하죠. 제 말이 다 맞으니까요. 준영 오빠랑 합치면 문제 없을 거야. 그 오빠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줄 알아? 몰라. 근데 걔가 너랑 합친대? 나한테는 그런 얘기 없던데. 준영 오빠 만났어. 당연히 만나야지. 아내 상간남인데. 걔는 너랑 합칠 생각 없다고 하더라. 네가 아무리 손목에 문신을 파도 걔는 처자식 안 버린다고. 결혼하고 바람 피운 게 네가 처음인 것 같아? 아니야. 걔 지금도 여자 많아. 혹시 지금도 준용이랑 연락하냐? 아마 네 전화 피할 텐데. 걔가 원래 그런 애거든. 여자랑 볼장 다 보면 가차 없이 잠수 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가끔씩 TV 보며 울 때는 참 예뻐 보였는데 그 순간에는 추하고 또 추한 눈물이었죠. 준용이랑 너랑의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어떻게 할래? 소송으로 갈래? 그냥 도장 찍을래?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게 제가 본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후 처형을 통해 이혼 서류가 오갔고 아내는 순순히 도장을 찍고 아이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새끼한테도 소송장을 날렸고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위자료가 입금됐더군요. 그렇게 저의 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살림을 합쳤고요. 고맙게도 아이는 별 문제 없이 씩씩하게 지내주었습니다. 이혼하고 2달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내와 아이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는 아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더군요. 그 여자와 직접 얘기하기 싫어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양육비를 보내겠어. 나도 아주 복장 터져서 못 살겠어.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어디 돈 많은 남자를 찾아 팔자 바꿀 생각만 하고 있나 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이죠.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양육비 안 주면 애기 못 본다고요. 아이고 미친년. 내가 자네한테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미안하네. 그나저나 애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장모님께는 종종 사진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에게는 늘 죄송해요. 아니야. 딸 잘못 키운 내 잘못인데 뭐. 건강 잘 챙기고, 알겠지? 장모님의 마지막 말에 네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목이 턱 막히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그리고 아이에게 평생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고등학교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이혼했다며? 속 많이 상하지? 힘내라. 아이 그나저나 준영이 새끼는 또 바람피다 걸렸대. 소송까지 당했단다. 이번엔 유부녀를 만났나봐. 그 새끼 진짜 언제 정신 차리냐. 그 유부녀가 내 아내였다는 건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내나 그놈이나 욕먹어 마땅한 인간들이지만 그걸 발설하는 순간 제가 더 못난 놈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 여자로 인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죠.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 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가려 합니다. 좋은 남편이란 타이틀을 얻지 못했지만 좋은 아빠 타이틀은 반드시 얻어야죠. 못난 놈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